안성기의 위급한 순간은 병원도 촬영장도 아닌 아주 평범한 하루의 식탁 위에서 시작됐다. 특별할 것 없는 오후, 늘 반복되던 일상의 한 장면 속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균열이 조용히 생겨났다. 사람들은 흔히 위기는 경고음을 울리며 다가온다고 믿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어떤 위기는 아무 말 없이 너무도 익숙한 순간을 가장해 다가온다. 그날 오후 4시 무렵 집에서 식사를 하던 그는 단지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이 이 이야기를 더욱 무겁고 더욱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게 만든다. 안성기는 평생을 조용한 태도로 살아온 인물이었다. 화려한 언행이나 과장된 감정 대신 그는 늘 절제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다. 그래서일까, 그의 이름이 위급이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되었을 때 대중은 충격보다 먼저 낯선 공포를 느꼈다. 이것은 한 배우의 건강 소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수 있는 한 장면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한 끼의 식사, 한 번의 숨,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너무 짧은 시간. 그 짧은 틈에서 삶은 아무 예고 없이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사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이야기는 업적을 나열하려는 것이 아니다. 수십 년의 필모그래피를 되짚지도 않는다. 대신 질문을 던진다. 그날의 식탁 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이전에 몸은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이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이야기처럼 다가왔을까? 우리는 매일 식탁 앞에 앉는다. 너무 익숙해서 위험을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그 방심의 순간, 삶은 가장 잔인한 얼굴을 드러내기도 한다. 안성기의 위급한 상황이 전해진 뒤 한국 사회는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다. 과장된 추측도 성급한 결론도 앞서지 않았다. 대신 모두가 말을 아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공감에 가까웠다. 부모의 얼굴이 겹쳐졌고 자신의 노후가 떠올랐으며 오늘 저녁 식탁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이 이야기가 불편한 이유는 비극적이어서가 아니라 너무도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그 평범했던 오후로 천천히 돌아가 보려 한다. 아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순간, 시간은 어떻게 멈추었고 무엇이 돌이킬 수 없게 흐르기 시작했는지를 말이다. 그날의 식탁으로 향하기 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하나였다. 과연 그 이전에 아무런 신호도 없었을까 하는 질문이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가 말해주는 사실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든다. 뚜렷한 경고는 없었다. 적어도 외부로 알려진 바로는. 그는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그것이 곧 위급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조용히 변한다. 특히 노년의 몸은 큰 통증이나 극적인 신호 대신 아주 사소한 변화로만 위험을 암시한다. 우리는 흔히 괜찮아 보였다는 말로 안심하지만 그 말 속에는 수많은 놓친 징후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했고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평소처럼이라는 단어 때문이다. 사람은 반복되는 일상 앞에서 경계를 펼게 된다. 숨 쉬는 것, 씹는 것, 삼키는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행위는 위험과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년기에 접어든 몸은 그 당연함을 더 이상 완벽하게 보장하지 않는다. 한 번의 삼킴이 평소보다 조금 늦어졌을 수도 있고 호흡의 리듬이 잠깐 어긋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미세한 어긋남은 대부분 그냥 지나쳐진다. 누구도 그것을 위기의 전조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을 넘어선다. 우리는 늘 큰 사고에는 큰 원인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대개 너무 작아서 주목받지 못한 순간들이다. 식탁 위의 침묵, 잠깐 멈춘 호흡, 그리고 그 사이에 스며든 몇 초의 공백. 이 공백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그래서 더욱 두렵다. 그는 특별히 무언가를 잘못하지 않았다. 무리한 행동도 위험한 선택도 없었다. 단지 하루를 살아내던 중 몸이 더 이상 그 평범함을 감당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긴다. 만약 우리가 조금 더 예민했다면 달라졌을까? 만약 그 순간을 위험으로 인식했다면 결과는 달랐을까? 하지만 이런 질문에는 쉽게 답할 수 없다. 그만큼 일상은 늘 위험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방심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특정 인물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도 식탁 앞에 앉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현실과 겹쳐진다. 그리고 이제 그 평범했던 식사가 어떻게 단 몇 분 만에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는지를 마주하게 된다. 식사는 천천히 시작되었다. 서두를 이유도 긴장할 이유도 없는 평범한 시간이었다. 씹고 삼치고 숨을 고르는 이 반복은 수십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이어져 왔기에 그날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라 믿는 데에는 아무런 근거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험은 늘 우리가 가장 익숙하다고 느끼는 순간을 선택한다. 한 번의 삼킴이 평소와 달랐을 가능성, 호흡의 리듬이 아주 짧게 어긋났을 가능성, 그리고 그 미세한 어긋남이 연쇄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은 모두 그 짧은 시간 안에 겹쳐졌다. 노년의 몸은 젊은 시절과 다르게 작은 균형 붕괴에도 급격히 반응한다. 그래서 어떤 사고는 소리도 없이 눈에 띄는 몸짓조차 남기지 않은 채 진행된다. 그 순간은 극적이지 않았다. 영화처럼 긴 침묵이 흐르거나 누군가가 위기를 외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오히려 더 위험한 형태의 정적이 공간을 채웠다. 숨이 막힌다는 느낌은 말로 표현하기도 전에 몸을 굳게 만들고 도움을 요청할 틈조차 주지 않는다. 이 짧은 몇 초는 외부에서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 산소가 부족해지고 몸은 이를 보상하려 애쓰며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 과정은 빠르고 잔인할 정도로 무자비하다. 결국 그는 식탁에서 쓰러졌다. 이 장면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이유는 그가 특별한 상황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험한 장소도 극한의 환경도 아니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집안, 가장 익숙한 식탁, 그리고 가장 사소하다고 여겼던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꿨다. 이때부터 시간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진다. 평소라면 의미 없었을 몇 분이 이 순간에는 생과 사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주변 사람들은 상황을 인지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이미 몸은 한계에 가까워져 있다. 이 사건을 떠올리면 많은 이들이 자신을 대입하게 된다. 부모의 식사 장면 혹은 자신의 일상적인 저녁 풍경이 겹쳐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큰 위험을 피하려 애쓰지만 정작 가장 사소한 순간 앞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공포를 자극하기보다 묵직한 경고처럼 다가온다. 누구에게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아주 짧은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을 우리는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친다는 사실 말이다. 이제 그 쓰러짐 이후에 벌어진 일들, 즉 시간이 얼마나 잔인하게 흘러갔는지를 마주하게 된다. 쓰러진 뒤의 시간은 이상할 정도로 왜곡된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늘어지고 몇 분은 기억에서 통째로 사라진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상황을 이해하는데 잠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방금 전까지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머리로는 인식되기 전에 감정부터 얼어붙게 만든다. 그러나 그 얼어붙은 순간을 깨트린 것은 선택이 아니라 본능이었다. 누군가는 도움을 요청했고 누군가는 몸의 반응을 확인했으며 누군가는 배운 적 있거나 들은 적 있던 행동을 떠올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공간은 더 이상 식탁이 아니었다. 그곳은 시간이 가장 잔인하게 흐르는 장소로 바뀌었다. 심장이 멈췄다는 사실은 소리로 알려지지 않는다. 알람도 신호도 없다. 단지 반응이 없고 숨이 불규칙해지며 몸이 급격히 무거워질 뿐이다. 이때 시작된 심폐소생술은 기적을 약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시간을 벌기 위한 행위다. 산소를 조금이라도 더 보내기 위해 뇌가 완전히 손상되기 전까지 몇 분이라도 붙잡기 위해 반복되는 움직임. 팔은 아프고 호흡은 가빠지며 머릿속은 하얘지지만 손은 멈출 수 없다. 멈추는 순간 모든 가능성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침묵이다. 아무 반응도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반복되는 압박과 호흡은 마치 시간과 협상하는 행위처럼 느껴진다. 지금 이 행동이 의미가 있을지, 이미 늦은 것은 아닐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확신이 없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다. 그래서 CPR은 늘 절박하다. 그것은 의료기술이라기보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인간의 태도에 가깝다. 몇 분이라는 숫자는 기록으로는 짧아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긴장과 공포는 상상 이상으로 길다.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 그리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또 다른 싸움의 연속이다.
그 짧은 이동 동안에도 몸은 계속해서 반응을 시험받고 의료진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도한다. 그러나 이 시점부터는 누구도 결과를 장담하지 않는다. 살아있는지, 돌아올 수 있는지, 혹은 얼마나 손상이 남을지에 대한 질문은 모두 공중에 떠 있는 채로 남는다. 이 순간부터 이야기는 개인의 손을 떠난다. 이제 판단은 의학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남은 사람들은 오직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어떤 고통보다 길게 느껴진다. 중환자실의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시간은 또 다른 방식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그 안에서는 의료진이 분 단위로 움직이지만 밖에 남은 사람들에게 시간은 거의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 ICU는 회복의 공간이라기보다 가능성을 지켜보는 장소에 가깝다. 수많은 장비와 규칙적인 소리 속에서 몸은 인위적으로 유지되고 모든 변화는 수치와 반응으로 기록된다. 여기서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가 먼저 말을 건다. 그러나 그 차가운 숫자들 뒤에는 여전히 한 사람의 삶이 놓여 있다. 언론은 이 시점을 위중하다는 단어로 정의한다. 더 이상의 설명도 예측도 붙지 않는다. 그것이 이 공간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상태는 고정되지 않고 매 순간 변한다. 조금 나아진 듯 보이다가도 다시 불안해질 수 있고 반대로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 시간 끝에 미세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의료진도 가족도 섣불리 말을 하지 않는다. 희망을 단정할 수 없고 절망을 선언할 수도 없는 상태. 이 모호함이 중환자실을 가장 무겁게 만든다. 이 시기 동안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과거를 떠올린다. 마지막으로 나눴던 말, 아무 의미 없이 지나쳤던 장면, 평범해서 기억조차 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맴돈다. 만약 그때 조금 더 천천히 식사했더라면, 만약 누군가 곁에 더 가까이 있었다면, 이런 생각들은 답을 얻지 못한 채 반복된다. 하지만 중환자실 앞에서는 모든 만약이 무력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오직 현재의 상태와 다음 몇 시간, 다음 하루다. 이 사건이 대중에게 전해진 이후 한국 사회가 보인 반응은 유난히 조용했다. 자극적인 추측이나 성급한 결론 대신 대부분은 말을 아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공감에 가까웠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멀리 있는 연예인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모의 얼굴이 겹쳐졌고 자신의 노후가 떠올랐으며 오늘 저녁 식탁의 풍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중환자실이라는 공간은 그렇게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불안으로 확장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문 안에서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 그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말을 말하지 않는다. 대신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너무 익숙한 일상 앞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을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평범함이 언제든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말이다. 중환자실 앞에서의 기다림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향한 질문처럼 조용히 이어진다. 이 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 퍼진 분위기는 특이할 만큼 조용했다. 실시간 검색어를 채운 것은 과장된 제목이 아니라 짧고 절제된 문장들이었다. 위중한 상태, 경과를 지켜보는 중, 추측을 자제해달라. 이 단순한 문장들 사이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었다. 누구도 앞서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결론을 대신 내려 하지 않았다. 마치 모두가 같은 지점에서 멈춰서서 한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보였다. 그 침묵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선택된 태도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니었다. 화려한 이미지나 극적인 사건보다 너무도 현실적인 장면이 먼저 떠올랐다. 부모의 식사 모습, 혼자 남은 저녁 식탁, 혹은 스스로의 노년이 겹쳐졌다. 우리는 흔히 위험을 특별한 상황에서만 찾으려 한다. 병원, 사고 현장, 극단적인 환경. 그러나 이 사건은 그 모든 가정을 무너뜨린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에서 가장 일상적인 행동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언젠가 자신에게도 닿을 수 있는 미래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한 개인의 상태를 넘어선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괜찮겠지라는 말로 몸의 변화를 넘겨왔는지, 얼마나 자주 평소와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경고를 무시해왔는지를 돌아보게 된다. 노년의 몸은 늘 소리를 내지 않는다. 대신 아주 작은 어긋남으로 신호를 보낸다. 그러나 그 신호는 너무 작아서 바쁘고 익숙한 일상 속에서는 쉽게 묻혀버린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작은 어긋남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이 이야기가 끝을 맺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말을 말하는 것은 쉽지만 질문을 남기는 것은 어렵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식탁에 앉아 있고 누군가는 평소처럼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시간이 충분하다고 믿고 내일을 당연하게 가정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조용히 말한다. 가장 평범한 순간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용기를 요구한다고.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질문은 각자의 일상 속으로 계속 이어진다.